오늘 아침 꽤 선선합니다. 창문을 열었다가 서늘한 공기에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아침 기온보다 8도나 내려갔네요. 태풍이 지나고 서늘한 날씨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 소식까지 들립니다. 농어촌에서는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맘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관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 도시에 비해 아침 바람이 더 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문 밖을 나서실 때 갑자기 찬 공기가 몸에 닿지 않도록 따뜻한 겉옷 꼭 챙겨주시고요. 미리미리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는 것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가을 농사가 시작될 텐데요. 특히 초보 농부라면 고민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갈게요.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법안 소위원회가 파행되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제1차 농해수위 농식품 법안 소위원회에서였는데요. 이날 소위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농업직불제법 개정안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루어졌는데 오전에는 주로 직불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오후 들어서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14분 정도에 속개된 법안 소위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다가 다시 15시 56분 정도에 정회를 했고 이어서 16시 28분에 속개를 했는데 속개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안을 거수로 통과를 시키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내용이었기에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한 겁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신고기 수요량 대비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질 경우 등의 조건이 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이걸 격리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아니면 쌀값이 5% 이상 떨어질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격리할 때 매입 가격도 시장 가격이 아닌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또 쌀 생산 조정을 위해서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지원하자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간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지 않았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농해수위 여야 의원 모두 같이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요. 네. 이게 15일 논란이 발생한 이유가 추가적인 협의를 더 진행하지 않고 민주당이 거수로 소위에서 대안을 처리한 때문인지 아니면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속내를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다만 이 정부에서는 이 의무 격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딱 양곡관리법을 찍어서 한 말은 아닌데요. 네. 다음 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전날 농해수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두고 한 말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나왔는데요. 이와는 대비되게 또 이런 소위에서의 결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또는 또 일방통행 아니냐고 하지만 식량 안보의 핵심 요소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발언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쌀값 하락 문제가 단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도지사들도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표로 이게 지난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도지사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날 공동 성명은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 성명의 골자도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요구사항으로는 공급 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를 하고요. 2022년산 신곡 출하 전에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 그리고 2022년산 쌀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측이 될 경우에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국고 지원을 부활시킬 것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농민단체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한 말과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정부에서는 자동 시장 격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생산 과잉 물량을 격리하도록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국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자동 시장 격리제도가 도입이 되면 네. 이 정부로서는 이 쌀 생산 조정을 하기가 난처해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기계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벼농사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작물 예를 들어서 콩과 같은 밭작물을 심었다가 물난리를 겪으면서 이제 폐농을 하는 일도 이게 벼를 심었더라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작물을 심을 이유도 적습니다. 물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수익이 월등히 많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말로 여당과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게 될까요? 만약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받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논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 2021년 기준으로 해서 53만 3천호 정도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도 이제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통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충실하게 내놓을지가 중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더 문제다, 크다라는 게 이 쌀 생산 과잉의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쌀이 과잉 생산된 해가 21년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였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쌀 소비 확대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3년간 쌀이 과잉 생산된 해가 무려 2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연평균 과잉량도 28만 5천 톤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3년간 2년을 제외하면 매년 과잉 생산됐다라는 조사 결과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기준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소비량을 좀 들여다보면요. 2011년 생산량이 422만 ton에서 2022년 388만 ton으로 8.1% 줄어든 것에 반해서 이 같은 기간 1인당 소비량은 71.2kg에서 56.9kg으로 20.1%나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저율 관세 할당 물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쌀도 연간 40만 톤이 넘고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농협이 또 가지고 있는 재고량도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수준인 31만 3천 톤이 됐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산지 농협들이 농민들에게 매입할 2022년산 벼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벼 매입 가격의 바로미터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철원, 여주, 이천 같은 곳들인데요. 유명세도 있지만 수확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른 지역이라 이곳 농협들에서 벼 매입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제 관심거리기도 합니다. 먼저 철원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벼 40kg당 81,600원으로 이제 결정한 바가 있고요. 이후 정해진 여주 지역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84,000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가격이 왜 지난해와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겁니까? 문제는 이 가격을 낮추기도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다 공개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종합치리장의 원가 구조가 사실 투명한 유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벼를 샀는지, 그런 원가가 얼마의 벼를 샀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가가 어느 정도, 쌀의 원가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계산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네네. 지난해처럼 높은 가격의 벼를 샀어도 사실 소비지 납품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싸게 매입한다면 당연히 소비재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런데 농민들이 또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농협밖에 없고요. 또 이 농민들이 농협의 조합원이면서 주주이니까 농협 미국 종합치리장이나 저장시설을 가진 농협은 적자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이게 가격을 정상적인 생산 가격에 반영한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매입 가격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다음 달부터는 농해수부 국정감사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쌀 말고도 굵직한 사안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 11월이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조금 시간이 지난 거긴 합니다만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에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10월까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요. 11월에는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해수부가 밝혔는데요. 네. 일본이 방류를 하겠다고 한 시점이 내년 3, 4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6,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방류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 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ICT 기반 정책 연구센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게 있는데요. 이게 당시 제목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 수산물 소비 인식도 조사였습니다. 이때 질문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제주산 수산물 섭취를 언제부터 중단할 것이냐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적시 중단이 52.8%, 그리고 방류 50일 이내의 중단이 14.8%, 방류 100일 이내 중단이 12% 등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여기에는 독일 킬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에 약 200일이 경과한 후에 제주 해안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제 전제가 달렸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단하겠다는 게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민감해하는 사안인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방류를 해도 안전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낸다 그러면 글쎄요, 국민들께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저도 사실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 난마돌은 빠져나갔는데요. 낚시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제주와 영남 지방이 강한 비바람을 남긴 14호 태풍 난마돌은 어제 오후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이 일본 쪽에 치우쳐서 이 2주 전에 왔었던 흰남노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곳곳에서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그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옆 갯바위에서 이 낚시객 1명이 실종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가 4m 가까이 높이 밀려들면서 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소방헬기까지 출동해서 3시간 가까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실종자를 찾았습니다만 결국 낚시객은 숨졌고요. 또 구조 과정에서 해경대원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제주에는 연안사고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해안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부 낚시객들은 갯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어제도 해안에 최대 7m가 넘는 파도가 일기도 했었는데 또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변에서도 4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울산 먼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울산 먼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울산 동구에서 동쪽으로 144km 떨어진 해역인데요.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울산과 부산, 대구, 경남 등지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다라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치러졌죠?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장례식이 치러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69년 전 여왕의 대관식이 열린 곳이고요. 또 이보다 앞서서는 여왕의 결혼식이 치러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왕의 마지막 행적은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 또 해리 왕자 등 왕실 가족들이 함께 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버킹엄궁 일대에 추모객 10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여왕에 대한 참배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배객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한때 여왕의 관 앞에 서기까지 24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윈저성 지하 왕실 납골당으로 내려져서 남편 필립공 옆에 안장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에 참석은 했는데 조문을 하지 못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원래 계획과는 달리 여왕을 참배하지 못하고 이 조문록 작성도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서 이른바 조문 취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런던 외곽 공항에 착륙한 것이 그제 오후 영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쯤이었는데 6시에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연회가 예정돼 있어서 일정이 촉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국 측이 공항으로 영접 인사를 3명이나 파견했고 호송 차량 넉 대를 보냈다면서 홀대의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정상들 중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까지 걸어가서 조문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미국 대통령과 이랑은 미리 도착해서 조문을 해서요. 이 대통령의 조문 일정을 영국 측과 명확하게 조율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벌인 양자 대결 결과 투표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윤리위원 중 한 명인 유상범 의원이 그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수위를 두고 주고받은 문자가 포착돼 보도가 됐습니다.
윤리위는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 윤리위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유상범 의원은 결국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자꾸 이렇게 사진을 찍히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했고요. 또 이에 앞서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할 경우 가처분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전주환, 나이는 만 31살입니다. 이 공인회계사 합격 이력을 가진 전주환은 지난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고요. 이어 3년간 불광역에서 영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입사 동기였던 피해 영무원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직위 해제됐고요. 이후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라며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연, 또 헤어진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등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 10명 중 절반이 스토킹 또는 교제살인의 피의자였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스토킹 신고부터 영장 신청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구속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물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네.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연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정부에 이를 더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전기요금은 적어도 킬로와트 시당 4.9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균 사용량 307kWh를 기준으로 보면 1,50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킬로와트 시당 50원은 더 올려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스요금도 메가줄당 최소 0.4원 인상이 되세요.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800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와 가스를 합치면 이 평균 사용량을 쓰는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네. 적어도 2,300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내일까지 그리고 가스요금 인상폭은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에 그 포장김치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요즘 배추값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5,000원에 네. 달하는데요. 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10kg짜리 배추 한 상자 평균 가격이 10,000원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또 예전보다 값은 많이 올랐지만 또 질은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이 폭염에 잦은 비까지 겹치며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크게 오른 배추값은 포장김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포장김치 19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1%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 포장김치 1위 업체인 대상도 다음 달부터 대표 상품 가격을 10% 가까이 올릴 예정으로 두 업체 모두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가격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구하기도 어려운데요. 네. 이 대형마트의 김치 코너는 열무김치나 묵은지 같은 품목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런 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배추김치가 잘 안 보인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안 보이네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가을철 재배 물량을 가급적 앞당겨 출하하고 또 수출 김치용 배추 600톤도 조기에 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삼청교육대에서 탈출한 60대 남성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1980년 계엄포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보호감호를 받던 중 탈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요. 당시 경기도 고양군의 한 군부대에 수용돼 감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1981년 동료와 함께 철조망을 넘어서 탈출했고 하지만 곧 붙잡혀서 재판을 넘겨졌는데요.
그해 12월 1심에서 계엄포고 제13호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또 이듬해 이 판결이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이 처벌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는 위헌이고 무효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난 4월 이 재심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차범근 축구교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있네요. 네, 지난 1988년 문을 연 국내 첫 유소년 축구선수 양성기관 차범근 축구교실이 구장 사용 문제로 존폐 위기에 섰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최근 공개 입찰에서 다른 법인의 이촌 축구장 사용권이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차범근 축구교실은 3년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이촌 축구장 사용 허가를 받아왔는데 이 경쟁자가 없던 예전과는 달리 올해는 다른 법인이 이 차범근 축구교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를 응찰해서 사용권을 따냈습니다. 이에 차범근 축구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워져 일단 예정된 10월 8일 수업까지 마치고 운영을 중단한 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회원은 1,4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407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5,0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10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 50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고요. 네. 사망자는 39명으로 엿새 만에 3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21일부터는 생애 처음으로 접종하는 만 9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우선 접종하고요. 다음 달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맞는데요. 만 75세 이상부터 연령에 따라 차례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다시 나왔군요. 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SF가 발생한 곳은 돼지 약 7,0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인데요. 이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가 이를 신고해서 당국이 정밀 분석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국내 양돈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당시에는 강원 양구군 한 농가에서 ASF가 확인돼서 돼지 5,600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500m 내에는 다른 농장은 없고요. 이 반경 10km 이내에 농장 6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내 모든 돼지 농장도 임상 검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 2시부터 오늘 오전 2시까지 24시간 동안 철원을 제외한 이 강원도의 돼지 농장, 도축장, 이 사료 공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의 고기값도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으로 돼지고기 공급에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 드립니다. 관장님. 네.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침에, 그죠? 네. 네. 뭐 불이 꺾이듯이 이렇게 한 풀 꺾였다 그러잖아요. 예. 한 두 풀 정도는 꺾인 것 같은데요. 예,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지금 자켓도 입고 오셨는데. 네. 네. 좀 추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어두워졌네요, 벌써. 날이도 그렇죠. 예. 이번 주 금요일이 그 추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추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또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선선한 날씨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가을 농사도 이제 하잖아요.
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과 일본으로 이렇게 비켜간 태풍이 그 남쪽에 따뜻한 공기를 끌어올려줘서 그랬어요. 예. 요 며칠은 30도 넘게 이렇게 맞아요. 한여름 네. 날씨였습니다. 더웠어요. 예. 이번 주 금요일이 추분인데 이제부터는 날씨가 가을 날씨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는 어떤 거 합니까 이맘때쯤에? 배추와 무가 그동안 좀 더위 때문에 네. 잘 자라지 않았지만 서늘해지면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웃고름과 물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한 2주 간격으로 웃고름은 줘야 하고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주어서 키워줘야 합니다. 지금도 주변에 보면 오이라든지 호박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 같은데요? 네. 더울 때는 이게 수꽃만 피다가 이제 날이 서늘해지면서 잘 버틴 오이들도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호박도 달리고 있는데 지금 달린 호박은 좀 늙은 호박으로 익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애호박 정도 자랐을 때 열심히 수확을 해줘야 합니다. 네. 늙은 호박도 아니고 애호박도 아닌 그 중간 상태의 호박은 맛이 떨어져서 쓰임새가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애호박 수확량이 많을 경우에는 애호박을 얇게 잘라서 말린 호박꼬지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겨울철 나물용으로 좋습니다. 그렇군요. 고추라든지 가지는 어떻습니까? 고추나 가지와 같은 열매 채소의 경우에도 지금 끝물 열매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설이 내렸나요? 아직이죠. 아직 안 내렸어요? 예. 곧 내리겠네요. 네, 10월 초 또는 이제 중순쯤에 중부지방에 첫 서리가 평상 기온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작두콩이나 넝쿨 강낭콩과 같은 열대 콩작물도 첫 서리를 대비합니다. 아직 풋고추나 익지 않은 콩꼬투리를 익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뿌리채 뽑든지 아니면 땅이 줄기를 잘라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란 고추들은 그 뽑힌 상태에서 익게 되고요. 네. 작두콩이나 강낭콩도 작더라도 땡그랗게 이렇게 후숙이 됩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서리에 이제 작물이 동해를 입어서 썩습니다. 이렇게 뽑거나 잘라두면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의 농도가 이렇게 진해지면서 네. 동해도 피할 수 있고 그 남은 식물체 안에 있는 물과 양분을 동원해서 또 열매를 숙성시킵니다. 그렇군요. 알뿌리 식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토란 줄기를 아직 수확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이라도 굵은 줄기는 잘라내서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굵은 줄기는 잘라줘야 또 밑에 있는 알뿌리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네. 굵은 줄기 말고 조그만 줄기들만 남기면 됩니다. 네. 이런 알뿌리는 이제 설이 내리기 직전에 수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뿌리와 함께 이제 줄기 밑에 있는 그 큰 모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무광이라고도 하죠. 무광. 이것도 함께 수확을 합니다. 알뿌리는 흔히 이제 자구라고 하는데요. 알뿌리가 내년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이 모구도 무광이라고 하는 이 모구도 좋은 씨앗입니다. 마르지 않고 얼지 않도록 흙에 묻어서 집에 보관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알토란처럼 씨앗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또 생강도 있고 또 약혼에서는 관아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약혼. 약혼은 네. 어떻게 관리하나요? 고구마처럼 생긴 약혼 뿌리는 수확하고 줄기 바로 밑에 있는 불긋불긋한 부분이 관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걸 약혼 뿌리만 수확하고 이 관아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 관아가 약혼의 정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또 토란, 생강, 약혼의 관아, 광황처럼 이렇게 종자를 대신하는 부분을 이제 흔히 우리가 영양체 종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양체 종자들은 흙에 켜켜이 묻어서 얼지 않을 만한 곳에다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고요. 네. 여기서 특히 이제 생강 같은 경우는 따로 통풍이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좋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땅콩 키우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땅콩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땅 속에서 캐기는 이제 캐긴 하지만 땅콩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달리 영양체 종자가 아니라 네. 씨앗입니다. 그렇군요. 네. 땅콩잎에 이제 검은 점들이 박히기 시작하면 요즘이죠. 이제 수확할 철입니다. 네.
이렇게 수확을 하고요. 땅 속에서 캤기 때문에 큐어링을 통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말려서 건조한 곳에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네. 곰팡이가 생긴 땅콩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데요. 그죠? 네, 아플라톡신이라고 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독소가 있습니다. 발암물질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네. 곰팡이 생긴 땅콩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감자, 고구마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감자는 이제 보통 이제 봄철에 이제 수확을 다 한여름에 이제 수확을 하셨을 텐데요. 네. 지금은 이제 고구마를 수확할 차례입니다. 고구마도 이제 수확을 하면 큐어링이라고 해서 잘 말려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구마는 15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썩지 않습니다. 예전에 남부지방에서는 땅을 파서 만든 창고, 이제 땅광이라고 하죠. 땅광. 네. 네, 땅광에 이렇게 무덕 보관을 하고요. 또 북부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안방 실렁이라고 하죠. 안방에 이제 선반 형태의 이제 보관해서 그 온도를 맞춰줬습니다. 네, 고구마는 15도 정도 온도에 보관을 해야 썩지 않는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관장님이 인기가 상당히 좋으신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19번님, 텃밭에 가지나무가 잎이 마르면서 모두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보통 가지나무가 잎이 마르면서 죽는 경우는 뿌리 쪽에 이제 뿌리가 요즘 한참 바람이 많이 불어서 뿌리가 이제 상했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마른 경우에는 벌레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말려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끝물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수확을 하셨을 텐데요. 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냥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하나하나하나번님, 박 관장님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녹두를 키우고 있는데요. 나중에 딴 것들은 짜부라지고 부실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네. 녹두가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에요. 그래요? 네, 익는 대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보통 초록색의 이제 꼬투리에서 검정색 꼬투리로 바뀌면 그때마다 따야 되는데요. 요 중간에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습도가 높게 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발화를 하거나 꼬투리 안에서 발화를 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짜부러지고 이렇게 부실한 그 종자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노린재라고 해서 노린재. 그 톱다리 개미우리 노린재라는 노린재가 있는데 걔가 꼬투리에 이렇게 빨대를 빨고 이렇게 빨아먹습니다. 이 녀석이.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실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설이 내리고 나서도 계속 익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는 다 왔으니까 아마 충실한 씨앗들이 나올 겁니다. 녹두가 참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었군요. 네. 7141번님. 관장님, 고라니가 배춧잎과 여물고 있는 콩을 먹고 있어요. 고라니 어떻게 퇴치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이제 산 근처나 이렇게 농지가 많은 곳에는 고라니가 피가 굉장히 심한데요. 네. 보통 고라니는 이렇게 뭔가에 닿았을 때 그것을 좀 피하는 본능이 있어서 보통 농가에서는 이제 고라니 망을 이렇게 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작업하다 땀 흘린 옷을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좀 퇴치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만 고라니가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인데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아서 그죠? 네. 문제가 되고 있는 희한한 동물입니다. 5673번님.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텃밭에 들깨를 심었는데요. 추수는 언제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네. 이제 깻잎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깨 열매를 수확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하얀 꽃이 피고 나서 그 꼬투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 위쪽에 솜털 달린 것처럼 이렇게 꼬투리가 생기는데 그게 색깔이 이제 녹색에서 노릇노릇하게 끝에서부터 맨 위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변하게 됩니다. 네. 그때 변하면 밑에다 이제 뭐 좀 떨어져서 흩어질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좀 깔아놓고요. 비닐 같은 걸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베어서 말리면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바뀌는 순간 이렇게 털어서 수확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들깨는
3번 정도 털어야 됩니다. 예, 참깨도 그렇듯이 꼬투리가 먼저 열린 게 있고 나중에 열리는 게 있어서 예. 이렇게 전체가 갈색으로 바뀌었을 때 한 번 털고 한 번 일주일 정도 더 말렸다가 또 한 번 털고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을이 깊어질수록 일은 많아지지만 또 수확의 기쁨을 청취자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은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5944번님,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문 밖에 나서다가 정말 깜짝 놀랐네요. 하루 만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고구마 캐고 왔는데요. 아주 칠하네요. 뿌듯합니다. 6971번님, 새로 이사한 새 집에서 출근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아직 3분의 2는 은행의 것이지만 아이들과 아내에게 큰 선물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출근길 오늘 아침 1라디오 큰 힘이 됩니다. 강승호 아나운서님 감사해요. 아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새 집에서 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2315번님, 가을 축제가 지역마다 열리는 계절입니다. 며칠 전 강화 포도축제 다녀왔어요.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포도도 정말 맛있었어요. 농민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요, 이 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5944번님께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은요, 6971번님, 2315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